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용입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서 과거부터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책정이 됐지만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지급됐고 일반인에게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고속, 승용 전기차를 기준으로 2013년 국고보조금은 대당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중반대까지 지원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전기차 성능이나 가격 등 기준 없이 일괄 지급됐죠. 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연간 1,000대로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대상 고속 승용차도 기아레이 EV와 르노 삼성 SM3ZT 그리고 한국 GM 스파크 EV 뿐이었어요. 2014년 BMW i3와 닛산 리프, 기아 소울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서서히 달아오릅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은 대당 1,500만 원 일괄 보조와 더불어 연 3,000대로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차라리 대당 지원금을 줄이고 지원 대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그 결과 2016년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당 1,2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총 지원 대수는 8,000대로 2.5배 이상 급증합니다. 그리고 2017년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 잡음이라 할 만한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2017년 7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대당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요. 앞서 지원 대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보조금 신청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등록 차량부터 이 혜택이 적용됐는데 바로 직전까지 전기차를 구입하던 이들에게 보조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와 별개로 2017년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당시 100% 완속 충전을 하는데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모델 S는 출시 직후 보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의도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규정을 개편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죠. 2018년에는 대당 국고 보조금 1,200만 원이 처음으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배터리 용량과 연비, 저온 성능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합니다. 이 모델 S나 볼트 EV 같은 경우 대당 1,200만 원을 모두 받았지만 레이 EV나 SM3ZT, 리프 등은 지원금이 7,800만 원대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후 대당 보조금은 꾸준히 줄어드는데요. 당장 2019년 900만 원으로 낮춰졌고 2020년 820만 원, 2021년 800만 원, 2022년 700만 원, 그리고 2023년 680만 원까지 조정됐습니다. 더불어 이 보조금 차등 기준은 매년 세분화되고 엄격해집니다. 2018년 배터리 용량과 연비, 저온 성능 등을 봤다면 2019년에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와 공차 중량, 배터리 용량에 따른 가중치, 차체 길이에 따른 차량 규모 개수 등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성능 중심으로 평가가 이어질 때 이 국산차보다는 테슬라 모델 S와 같은 수입차는 전액을 다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 대중화란 이 본래 취지와 달리 억대 고가 수입 전기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9년 8월 모델 3 출시를 기점으로 테슬라가 국내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휩쓸며 이 같은 여론은 급속도로 커지는데요. 2020년 차량 크기와 규모에 따른 금액과 상한 등을 도입했고 2021년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6천만 원 미만 전기차는 전액을,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차량은 50%를,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가격 기준을 한층 더 낮추는데 100% 지원은 기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50% 지원은 8,500만 원 미만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서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데요. 이 경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이 히터의 최고 온도 설정을 낮추는 꼼수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100% 지원 기준 가격이 5,700만 원으로 소폭 조정된 것 외에 사후 관리 역량 평가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정비센터의 운영 여부를 두고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는 건데요. 사실 수입차들은 모두 딜러사를 통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나마 몇 안 되는 가격대
이때가 저렴한 수입 전기차마저도 이제 보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조항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결국 이 위탁 형태의 서비스 센터 운영이더라도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는 경우 예외를 둬서 그나마 수입차 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새로운 기준과 허들이 적용됐고 변화가 있어 왔는데, 올해 적용될 보조금의 핵심 개편 내용은 배터리 셀 에너지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용량 대비 출력과 효율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 이 소재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준다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 빠르게 급증하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차량보다 3원계 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 기업과 수입차들이 주도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나 현대기아차의 경우 3원계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풀이됩니다. 이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기아 EV 시리즈는 물론 전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포토와 봉고도 3원계 배터리거든요. 국내 배터리 산업만 본다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방향인데, 이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실제로 LFP 배터리 차량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인데, LFP에만 혜택을 제한한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낮은 밀도 외에 좋은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반대로 폭발이나 화재 위험도 낮아서 전기차 안전을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죠. 더욱이 자동차 업계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 이 독점적 위치를 가진 현대기아차에만 유리하거든요. 겨우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KG, 이전 쌍용차는 토레스 EVX부터 LFP 배터리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 KG는 국산차가 아닌 건가요? 게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회성적인 규제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당장 기아 레이 EV에도 LFP 배터리를 넣고 있고 앞으로 출시될 캐스퍼에도 LFP 배터리를 넣을 예정입니다. 더욱이 코나나 니로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용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될 모델에도 LFP를 검토한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2025년 혹은 2026년에 현대기아차에 맞춰서 해당 조항이 바뀌지 않을까요?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 옳지만, 그 기준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보조금으로 일정 부분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기업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도 충분히 염두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 Now I'm down on my knees and watching you as you're leaving.